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매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장혜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지난 출연에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뜨거운 반응으로 환영해 주셨던 우리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이번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아시아투데이TV 장혜찬의 정치펀치에 찾아와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백지원입니다. 항상 올곧은 우파의 가치를 기준으로 당당하게 목소리 내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장예찬 최고님과 함께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 반응이 너무 뜨거웠는데요. 이 국민대변인이라는 호칭이 제 가슴에도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보면 국민의힘이 이제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로 바뀌면서 당연히 한동훈 때보다야 나아졌지만 그 대변인이나 부대변인들 타이틀 달고 방송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게 맞는지 뭐 하자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백지원 부대변인님 뭐 예전에 인수위 때나 대선 때도 큰 역할 했지만 요즘 여러 유튜브나 방송 다니면서 종횡무진 활약하면 진짜 더 보수 진영에서 많이 기억하는 국민 대변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조금 우중충한 뉴스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방금 2심 재판부 선고가 나왔는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과거 민주당 의원이었죠. 두 사람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2심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취지로 완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운하와 송철호가 의기양양하게 법원 밖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또 뭐 검찰 욕하고 뭐 부당한 정치 기소다 뭐다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백지원 부대변인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전한 사법 카르텔의 농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당 판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법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이 지금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저는 이 황운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사고의 원인이 마약 수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전쟁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약 범죄를 옹호하는 모습들을 사실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랬죠. 네, 이런 문제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독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저는 지금 우리법연구회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카르텔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사법부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존중을 보내는 게 마땅한데 그러고 싶은데 사실 보수의 가치가 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의 판결을 좌파들보다 훨씬 더 존중하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라는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한 3%에서 5%밖에 안 되는 법관들이 헌법재판소부터 온갖 법원을 다 장악하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의 이 주 판사 같은 경우도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악명 높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콕 집어서 선택한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판결에 정파적인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하지 않았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유죄 정황이 의심된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100%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 판사도 무죄를 주면서 사실은 유죄 같은데 유죄인 것 같지만 100%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댔는데 아니 그런 식이면 수많은 형사재판에서 100%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판사 스스로도 이게 유죄인 게 의심된다는 말을 판결문에 쓸 정도로 유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거지로 무죄를 준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 교사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연관된 인물이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죠. 그렇죠. 네. 네, 울산의 김상욱. 네, 네.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울산의 김상욱 의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같은 이 법무법인에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어쩌다 갑자기 누구 추천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국민 추천제로 전략 공천이 되어서 네. 그 좋은 지역구에 떡하니 네.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아시죠? 민주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송철호가 오늘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법부의 소위 말하는 우덜식 판결이라고 막 이 풍자하는 분들 댓글도 나오는데요. 뭐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라 우덜법 연구회다 이런 비판의 댓글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의 2심을 또 무죄로 주기 위해서 밑밥 까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2020년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기소가 된 것인데 5년이 걸렸네요. 네, 5년 20 동안 나올 때까지. 걸렸고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좀 무마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이 관련 건을 기소하려고 했을 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성윤 검사장이었는데요. 네. 그 사람 중앙지검장이었는데 그 사람 지금 민주당에서 호남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해왔던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분노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아직도 민주당이나 사법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민 여론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아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적인 권위나 권한 같은 것들 모두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부여된 것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법 연구회나 소수의 카르텔이 좌파 위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이 사법부 본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심 재판부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캥기는 게 많아서 여러분 판결문에 보면요. 아직 판결문 내용까지는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입수해서 좀 봤거든요. 판결 요약 취지문을. 유죄의 정황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2심 재판부가 스스로 적어 놓았어요. 그 정도로 2심 재판부도 이거 유죄인데 내가 어거지로 무죄 주는 거야 라는 걸 그 판결문 안에 마지못해 녹여 놓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송철호와 황운하 다시금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만 헌재도 그렇고 지금의 재판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의 사법부 불신과 분노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역풍이 되고 있다는 걸 사법부 관계자들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기울어진 재판 현장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방금 막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심판 관련된 5차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모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측과 좀 격렬하게 반론이 있으며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5차 변론 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떠한 위증을 할지 참 염려가 됩니다. 과거에도 지금 뭐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 말았다 하면서 본인들이 계속 말을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바꿔오는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게 또 개인이 말을 바꿨던 것이 아니라 저는 조직적인 정황이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을 불러다가 분명히 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의원으로 압박을 하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선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당시에 1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국정원을 와해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결국에는 한 몸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어준이 당시에 갑자기 국회에 와서 뜬금없이 이야기했던 건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대로 받아서 본인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상 우리가 요구했었던 것이 생중계를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더더욱 이게 생중계가 되고 국민들이 그 현장을 바로바로 보셨어야 되는데 생중계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그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또 팩트체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선원이라는 인물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더 할 텐데 국정원 전 1차장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보면 홍장원도 그렇고 국정원 1차장 자리에 무슨 마가 끼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백지원 부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어요. 이게 생중계였으면 네.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보면서 홍장원과 여인영 등이 거짓말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마도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느냐 정확하게 나랑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말해봐라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좀 깨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한데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영상은 저녁에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여인영이나 홍장원이 나와서 대통령님 측과 신문하기 이전에 국회랑 먼저 신문을 해요. 네. 그러면 국회 측에서 정청래 쪽 변호사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거잖아요. 그게 먼저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에 의해서 기사가 나가버릴 거예요. 네. 그럼 홍장원 이렇게 말했다. 뭐 여인영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불리한 기사가 먼저 쫙 깔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님 측의 주장이나 서로 간의 반론이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여론전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헌재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생중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중계가 안 되지만 저녁에 공개되는 영상이라도 뭐 아시아투데이나 각종 언론사 유튜브에서 쇼츠로 많이 만들어서 정말 많이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장원은 벌써 2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한겨레에게 말을 했다가 다음날 KBS에서 완전히 입장을 바꿔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받았다. 대통령에게 그런 명단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거 다 보고했다.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진실게임이 빵 붙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민감한 이야기라 보고 안 하고 국회 나와서 말한 거다. 벌써 2번이나 말을 바꾼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결국 홍장원의 거짓말이 대통령 탄핵과 지금의 구속까지 이끌어낸 결정적 키포인트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2개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오늘 이 홍장원의 진술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진실 관계들이 규명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탄핵 소추 측에서도 이제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기 싫어서 뭐 막을 쳐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는 그런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홍장원이라는 인물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지금 박선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에서 이제 본인이 뭐 인력 소스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홍장원이라는 이 사람이 그동안 뿌락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 의혹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홍장원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 그랬죠. 본인을 뭐 네. 죽이라고 했다거나 뭐 체포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언론 선동을 하고 여론 선동을 했던 측면들을 볼 때 우리 내부에도 저는 적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 안에 분명히 김상욱 의원이나 이런 세력들, 문재인 정부와 유관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단순히 사실 하나만 보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하거나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혼자만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종의 정치 권력에 기대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뒷배가 단순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박선원이나 이렇게 국가보안법 전과자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민주당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 당적을 두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사태가 터지고 홍장원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제야 국정원 쪽 사람들이 홍장원 원래 박지원과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정말 이 부분은 바꿔야 되는 게 인사검증입니다. 네. 왜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1차장에 그동안 남아 있어야 됐느냐.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의 특수본 본부장을 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한동훈의 고등학교 후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느냐. 결국 한동훈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네. 인사추천과 검증 기능을 장악하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동훈 라인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 요직에 다 심어 놓았던 거예요. 네. 그걸 제대로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게 정말 천추의 한이고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지원, 홍장원,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선이 저는 보이는데 네. 한동훈이 처음에는 뭐 대통령 요금 막 하다가도 탄핵은 반대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는 소식 들었다면서 대통령을 뭐 내란 자백했다, 탄핵해야 된다, 눈이 뒤집혀 버려요. 근데 한동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게 누굴까? 지금은 사실상 99% 홍장원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또 조태원 국정원장이 홍장원을 경질한 이유는 홍장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국정원장 보고 이거 이재명한테 전화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왜 전과사범이고 지금 온갖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일개 야당 대표인 이재명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합니까? 이 인식은 뭐냐면 평소부터 홍장원은 이재명 쪽이랑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무슨 큰일 터졌을 때 아 내가 이재명한테도 설명해 봐야지 원장님 이재명한테도 좀 전화해 보세요 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네. 평소에 국정원장 모르게 자기는 박지원, 박선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랑 라인 연결하고 아까 말한 이 빨대처럼 국정원 정보 술술술 주면서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니까 국정원장 찾아가서 이재명과 연락해보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의 통화 내역 조회도 이제 증거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야당 정치인들과 통화하고 있었는지가 증거로 공개된다면 저는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 인물에 대해서 프락치다, 빨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틀린 추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선원 의원이 우리 군 장성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사나 이런 휴민트 블랙 요원들의 이름을 유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가 보안 자료인데. 네, 그런 자료를 어디서 넘겨받았겠습니까? 본인이 문재인 정부 때 1차장으로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세력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직접 소통하고 내통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방첩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봤는데 그렇게 되면서 국정원의 방첩 기능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문재인 때 박탈을 시켜버렸고요. 군 기무사, 방첩 기능을 하고 있는 군조직인 군 기무사도 해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 자체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들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방첩사라는 형태로 군에서는 형태를 복원을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더 넣기에는 이제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전혀 그 협조해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나마 국정원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휴민트나 이런 리스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복구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박정원이 국정원장을 했었고 박선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인 반미투쟁까지 했었던 이런 박선원이 1차장이 사실 국정원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1차장으로 네. 있으면서 정말 그 조직의 기강 자체를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첩 기능을 하는 기구를 재설립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논의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뿌리 깊게 네. 그 좌파 세력들이 이 정부 공공기관과 국가보안시설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의 이 헌재 증인신문에서는 아마도 여인영이나 홍장원의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스모킹건은 대통령 측이 요청한 홍장원의 통화 기록 조회입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그리고 계엄 전후로 야당 정치인들 아까 말씀드린 박선원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박지원이 됐든 이런 사람과 통화하면서 내통한 증거들이 통화 기록으로 확인이 된다면 홍장원의 증언을 재판부가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그래도 문영배나 이미선 같은 좌파 판사들은 무조건 다 믿어주고 홍장원 편을 들겠지만 중요한 건 중도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4명이잖아요. 이 조형두, 조한창, 정영식, 김영두, 김복형 이 4명만 야 홍장원 말 못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탄핵 기각 대통령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스모킹건이 될 것 같고요. 여인영 방첩 사령관도 오늘 증인으로 나옵니다. 뭐 대통령으로부터 여인영이 지시를 받아서 여인영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건넸다. 여기까지가 지금 홍장원의 주장인데 저는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오늘 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이거는 홍장원이 잘못 생각한 거다. 홍장원의 오해다.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여인영은 직접 자기 입으로 체포 명단이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5차 변론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현재 변론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대통령을 향한 지지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가짜뉴스와 대통령을 향한 공격들이 국회 청문특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백지원 부대변인 보시기에 날이 갈수록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가 일시적 현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주춤했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튼튼한 지지를 보여주는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거짓과 사실이 싸우면 사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임기 중에 정말 지지율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저는 온갖 신변 잡기적인 공세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이후에야 국민들께서 다시 목소리를 들어주시더라. 그동안은 국정 메시지를 내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고도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과거에 대통령이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찾아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재판 과정에 임하면서 아주 당당하고 정직한 태도로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리낄 것 없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지금 임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좌편향된 사법 카르텔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잘못을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적인 호응과 공감을 사고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좀 염려가 되었던 것이 여러 인사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부 조직에 말씀하신 한동훈이 인사권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던 점. 그래서 정보가 새나간다든지 왜곡된 것들, 왜곡된 문제들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복귀하시면 저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염려했었던 것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작용화된 언론 노조 중심으로 작용화된 기성 언론들이 왜곡할 것을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직접 정보를 찾아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기성 언론이 호도한다고 해서 그 프레임에 지금 끌려가지 않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크다고 보고요. 특히 젊은 층 1020, 30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민감하고 상식에 민감한데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지금 대통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태도라든지 메시지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게요. 기성 언론들 특히 조중동이 그냥 늘 그렇듯 관성적으로 대통령 비판하고 욕하다가 요즘 이제 국민들로부터 하도 자기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절독운동 일어나고 하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슬금슬금 스탠스가 좀 바뀌긴 하는데 이번에 결국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대한매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신문을 뭐 몇십만 부, 100만 부 그것도 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나오고 200만 나오는 게 전국적 파급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게 또 온라인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좌파들은 그리고 좌파 기득권과 합세한 언론들은 이걸 극우 유튜버니 어디 하면서 딱지를 붙이려고 하지만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으로 27살밖에 안 된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젊은 여성을 선택을 했는데 이 캐롤라인 레빗이 백악관 대변인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악관에 이제 유튜버들도 취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미국 정부가 뭐 극우 유튜브 편에 놀아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거 완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은요, 약간 꼰대 문화가 있어서 무조건 처음 질문을 AP통신이 하게 해줬대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합뉴스가 하는 거예요. 통신사가. 그런데 캐롤라인 데빗이 질의응답하는데 AP통신이 아니라 뉴미디어.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유튜브 온라인 언론이거든요. 네. 거기 기자 2명한테 질문을 먼저 받아서 파격적이라고 미국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미국에서부터 이런 유튜브를 비롯한 대한 언론 뉴미디어들이 기존의 통신사를 밀어내고 백악관에도 취재로 입성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깨어나는 젊은 사람들 그 중심에는 또 전한길 선생님 등이 있죠. 이런 걸 극우 유튜브다 뭐 딱지 붙이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촌스럽고 이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뒤떨어지는 좀 몰상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팟캐스터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1인 방송을 하면서도 또 기성 언론보다도 정확하게 사실 보도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강해진 이유가 기성 언론은 사실 광고를 받아먹고 본인들이 그 기조에 따라가요. 예를 들면 지금 언론들도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이재명이다라고 기조를 포인트를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계속 발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기성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본인들의 왜곡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특히 중앙일보에서도 이번에 뭐 2030 남성들이 2030 여성에게 열등감을 뭐 느껴서 뒤늦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12월 초부터요. 10, 20, 30 남성 여성 전부 다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전부 다 있었고 성별의 문제도 아니고 세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프레이밍을 한다는 것은 또 그런 프레이밍을 통해서 이익을 볼 정치 기득권들을 위해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젊은 층은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속지도 않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고깝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극우몰이를 하고 극우몰이를 하는데 저는 젊은 층들 지금 이제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신우파의 상승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단추를 꿰n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고 지금 이제 90년대생들 00년대생들 우파 성향이 명확한 신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 극우지라고 하면 그래 그냥 극우할게. 그게 극우면 극우할게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움츠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의견을 표현하고 이제 사실을 모르고 이제 왜곡되어서 편향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실을 제시하고 계몽을 하고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성 언론들은 결국에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백악관의 27세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캐롤라인 대변인을 보니까 백지원 부대변인이 또 생각나기도 하네요. 댓글에 다음번 전당대회 열리면 백지원 부대변인 청년 최고 꼭 나와라라고 하는데 열심히 활동해서 한국의 캐롤라인 레빗 같은 그런 국민 대변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50%를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이번 주 국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기록했습니다. 탄핵 후 처음으로 과반이 넘었는데요. 이게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이번 주에 47%, 사실상 오차범위 감안하면 50% 과반을 육박하는 견고한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51% 국민의 절반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게 특정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집하고 여론조사 전화 받는다고 해서 가능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보수 결집으로 폄하하려고 하는데 네. 보수나 진보가 결집해서 50% 만들 수 있으면 아니 민주당도 개딸들 보고 여론조사 잘 받으라고 해가지고 다 잘 받으면 되죠.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인구와 연령, 사는 지역, 직업까지 다 표본을 맞춰가지고 네. 이게 일정 이상 특정 계층이 전화 많이 받으면 그게 인정이 다 안 되거든요. 네, 중간에 끊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왜 내 전화는 안 받아주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인구 비례를 딱딱 맞추기 위해서 표본을 나누는 거라 네. 정확성이 높은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아시아투데이에서도 47%가 나오고 펜앤마이크에서도 51%가 나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민 과반이 넘게 지지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지금 구속시켜서 이렇게 불법적인 수사를 계속한다? 재판을 이어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51% 지지율이 나오는데 대통령을 버려야 된다. 대통령을 손절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조금 젊은 축에 속하는 김재섭 의원이나 뭐 울산의 김상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대통령을 버리고 대통령을 손절하는 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라면서 막 조기 대선 시동도 걸고 하는데 젊은 세대 대표하는 백지원 부대변인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그냥 나이만 상대적으로 젊지, 심지어 김상욱 의원 나이도 젊지 않아요. 그렇죠. 99학번입니다. 아, 99학번? 근데 네. 지금 99년생들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젊지도 않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이만 상대적으로 젊은 거지, 썩은 여의도 카르텔, 사법 카르텔, 언론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갑자기 무슨 개헌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내각제 개헌 이런 이야기 김재섭 의원이 했었단 말입니다. 네. 전혀 맥락도 없고 지금 헌법질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발언들이었다라고 지적드리고 싶고요. 뭐 한동훈계를 비롯해서 뭐 중수청 맨날 입에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한동훈 같은 인물을 중수청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점을 거듭 지적드리고 싶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승세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지역별로 봐도요, 수도권 지지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호남에서도 30% 이상까지도 지금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는 척, 뭐 중도파리, 개혁파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절대 마음을 살 수 없었던 중도 수도권 청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현실을 그들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언론 카르텔과 함께 이런 것들을 왜곡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동안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중도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런 진심을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아시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이 과반의 국민들은 당연히 탄핵을 반대하고 계시고, 애초에 이 탄핵소추안이 성립할 수 없다. 이 탄핵안은 각하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무시하려고 하는 여러 기득권 카르텔들, 사법 카르텔, 그리고 여의도 카르텔, 언론 카르텔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행태고요.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거듭 강조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국민들의 여론은 특정 뭐 정파 세력이 결집해서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파의 가치를 계속 줄곧 말씀드려왔지만 12월부터 청년들을, 특히 여성 청년들로부터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 무관심층이었지만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기반에 있었던 것이고, 국가 위기 상황이 오면서 다수의 국민들께서 결집을 하고 계신 것이지 특정 정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김상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자꾸 이렇게 폄훼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이곳에 있다. 만약에 그들이 폄훼하는 51%의 국민이 극우라면 그 극우의 가치가 지금 상식이 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는 절대 민의를 담는 정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꾸 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나라가 친중 좌파 소나기로 떨어지는 걸 막겠다는 국민들, 그리고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국민들을 극우라면서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게 지금 언론의 현실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도 이제는 유튜버와 팟캐스트들, 뉴미디어 기자들을 먼저 앞자리에 앉혀서 질문을 시킬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그 여의도 기득권들, 그 옛날에는 방송국도 다 여의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회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 권력까지 말하는 건데, 그 여의도라는 지명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역이 문제인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 다르면 전부 다 극우 딱지를 붙이는 그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젊은 사람들 생각을 깨게 만들면서 그러한 기득권 카르텔도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분석해드리면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5가 나왔는데 경기도와 인천에서 52.1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53.4가 나왔어요. 우리가 중도할 때 제일 먼저 거론되는 지역이 바로 수도권과 충청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경기도, 인천은 지금 정치 지형상 서울보다 국민의힘한테 더 불리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경기, 인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2%가 나오고 충청권에서 53%가 나왔어요.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9입니다. 30대에서 48.6이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수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보수 진영에서 당원들이, 열성 당원들이 전화받아서 되는 수치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각성하듯이 깨어나고, 나라가 저 리짜이밍 친중 좌파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야,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저랬겠나라는 그 절박한 심정을 완전히 절절하게 공유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인 거지,
지금의 이 지역별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어떻게 마사지해서 만들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90.5%가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근데 이건 아시아투데이나 다른 복수의 여론조사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밝히는 국힘 지지층의 90%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버리겠다? 대통령 선전하고 거리두겠다? 그럼 자기네 지지층 90%를 버리고 나머지 10%랑 정치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이 마치 소장파이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것처럼 포장이 되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백지원 부대변인 같은 젊은 기수들이 새롭게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 청년 정치를 저도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저 잠깐 나와 있잖아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그런 지금 당의 오만한 태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이야 당이 메시지를 바꿨지만 비상계엄 직후나 이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때도 민주당과 비슷한 메시지를 계속 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당원들은 이미 당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고 지금 여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겁니다. 비단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당에서 뭐 김상욱이나 이런 사람들의 발언 같은 것들을 보면 본인들만의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위 자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탈당하시고 무소속으로 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전혀 존재감도 없을 분들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왔다리 갔다리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의도 기득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쓰고 버리는 사람 취급했던 그런 장면들이 노출이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참 경악스러웠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구몰이 우리 당에서도 초반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도 당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당직을 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여론을 향해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그동안 좌익 기득권 카르텔들이 유지해왔던 그 틀을 깨고자 하는 국민의 상식을 짓밟기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더욱 더 강력하게 목소리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모습,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올곧게 원칙을 지켜온 인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지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면회를 할 때 나경원 의원을 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직후부터 올곧은 원칙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간을 보거나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쏟아붓다가 또 태도를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중심을 계속 지켜왔던 정치인들이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또다시 주목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원리와 원칙, 상식을 지켜온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충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조기 대선 준비론 그리고 개헌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개헌 특위를 띄우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앉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를 꽁으로 먹는 걸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물타기를 하겠다는 전략적인 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지지층의 90%가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부당한 탄핵 심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전력으로 힘을 집중하는 일일 텐데 네. 저는 특히나 저도 이제 30대 끄트머리지만 2030들이 제가 느끼기에 개헌에 제일 관심 없거든요. 네. 그 백지원 부대변인 저보다 더 젊은 세대잖아요. 네. 도대체 정치권에서 이 개헌하는 거에 좀 체감이 되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개헌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을 비상계엄 직후부터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뭐 말씀하셨던 뭐 김재섭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내각제 개헌 이러면서 인터뷰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이 줄곧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개헌의 화두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고문 그리고 박지원 의원인데요. 지금 이런 80대들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향한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런 핵심 리더가 된다?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30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에 갑자기 개헌이란 카드를 던지는 것은 저는 정치 기득권들이 혼란을 틈타서 또 국민을 호도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세습지휘로 공고히 하려는 일종의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특히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이 직접 불러낸 인물이 지금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행 대통령제인데요. 내각제가 되게 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짬짬이로 본인들이 올린 사람이 한국의 리더십을 갖게 되는 국가 원수가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 정치의 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은 팔다리가 잘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국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입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남발하기 때문에 정치가 지금 엉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든 헌법기관, 행정부, 사법부 전부 다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다거나 이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틀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이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 앵무새처럼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재섭 의원이야말로 본인 스스로도 밝히는 김종인 키즈죠.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사실상 지령을 받아서 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봐야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 원로들이 개헌하고 내각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못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지들도 알아. 네. 근데 대통령을 하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하든가 아니면 책임 총리를 하면 그 실권을 가진 총리는 국회의원들이 뽑잖아요. 네. 그럼 자기들이 나이 많고 국회의원도 막 6, 7번 하면 약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네. 뽑는 것처럼 국회의원들 밥 사주고 뒤에서 스폰해주고 내가 중진이다, 내가 6선이다, 7선이다 마치 국회의장 되듯이 그렇게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개헌 이야기 꺼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대통령 될 가능성이 1도 있는 사람은 개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정치 제도처럼 국회의원도 세습화되고 기득권화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짬짬이 나누겠다라는 굉장히 시커먼 속내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한국처럼 다이나믹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때로는 대통령 한번 탁 뽑아가지고 나라의 분위기를 확 바꾸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게 잘 맞는 저는 국민성이라고 또 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정말 국면 전환이 되고 정책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재인 때 알박기한 인사들이 공공기관도 그렇고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고 해도 제동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대통령에게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민의를 반영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령 그런 사람들도 문재인이 임명했으면 문재인 임기가 끝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정말 정책이 바뀌고 곳곳에 있는 변화를 정말 세세한 것까지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분이 독일식 사회주의 선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독일 15년간 메르켈이 집권하면서 독일 진짜 다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각제는 좌편향된 정치 지형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들이 겉으로는 다당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다당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몇몇 보면 그 조악한 정당들 전부 다 좌파 정당입니다. 거의 다 종북 좌파 정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각제가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한 번 더 지적드리고 싶고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 정치인이라는 이 계급을 귀족 계급화 시키고 본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세습하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국민들에게 직접 선출될 자신이 있고 본인의 의지가 있고 신념과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보다 오히려 대통령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4년 중임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또 여러분께 한 가지 속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이, 내각제가 문제라는 것을 국민께서 이미 알아버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말만 바꿨지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냥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네. 사실상의 내각제 네. 책임 총리를 하겠다는 거죠. 말만 바꿔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3일에 여의도에서 정치 원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헌 필요성 이야기를 했는데, 요 사진도 우리 PD님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참석자들 이름을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셔요. 이 개헌 이야기하느라 참석한 모임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우찬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여러분, 이 이름과 얼굴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은 여러분, 제가 정치도 해보고 저도 뭐 경선도 이겨보고 최고위원도 해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국회의원 3선, 4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그냥 지역 유지처럼, 지방 토호처럼 카르텔로 국회의원 3번, 4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대통령은 어쨌든 미운하고 오는 슈퍼스타만 할 수 있어요. 국민의 열광적 지지를 받는. 근데 국회의원은 그냥 지방 토호, 지방 유지가 4선, 5선, 6선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네. 전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지역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야 할 거 없이 영원함에. 그런 사람들이 권력 짬짬이 하려고 저기 저 자리에 모여가지고 젊은 사람들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다 공통점이 원로라는데 이미 정치 끝난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진짜 개헌이 필요하다면 2030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일방적으로 국회가 대통령 손발을 다 꽁꽁 묶는 이런 제왕적 국회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논의를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저 사진과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힘이 축 빠지면서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분들이 이미 정치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참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개헌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국민적인 요구가 선행되고 나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죠.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에게 받아들여라, 지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본인들이 다스리는 백성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 강력히 비판하고 싶고요. 지금 국민 여론에서 개헌의 지점에 있어서 이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 대한 견제권을 마련해라는 것입니다. 국회 해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요구만 지금 올라와 있지,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국민 상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제가 2030을 중심으로, 특히 9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신우파 세력이 르네상스 부흥하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40대인데요. 굉장히 네. 젊은 여성 우파 정치인인데, 정치 리더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내각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제가 국민들의 직접적인 여론과 의견을, 민의를 반영하기에는 훨씬 더 적합한 자유민주주의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직접 뽑지 않은 누군가가 네. 짬짬이에서 권력을 누리고 대통령 행세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처럼 국민들의 요구가 무르익고 분출되면 국회가, 정치인들이 그걸 듣고 따라가는 방향이어야지, 자기들이 답을 정해놓고 국민들 여기로 오세요라고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오만한 방식이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이 정치인들이 짬짬이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파이를 늘리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고, 이 여의도의 3일 모임에는 없지만 결국 이 개헌론의 꼭대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어요.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설에 비공개로 한동훈을 만났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김상욱도 주말부터는 한동훈이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지금 국민들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만 퍼먹다가 체하고 있는 대표적 주자가 한동훈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한동훈계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얼굴도 이름도 안 알려진 인물들이 언더 73이라고 만들어서, 한동훈이 73년생이니까
73년생 이 아들 유튜브 한다. 이게 무슨 세대교체 뭐 젊은 정치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저보다 더 젊은 백지원 부대변인이 좀 어떻게 보는지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비상계엄 전에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먼저 일단 김종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론이 이런 식으로 김종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뇌물 전과자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선출직 경험이 있습니까? 비례의원밖에 안 해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원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마치 국가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상황 노릇을 하는 것들 이런 거 너무너무 보기 불편한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계속 한동훈 전 대표를 띄우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상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지금 이제 와서 뭐 만난니 많이 한다고 해서 청년층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청년층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뭐 언더 73 이게 뭐 천목회나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천목회 같은 경우에도 비판을 했던 것이 마치 뭐 소장파다라고 스스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소장파라는 것은 내는 메시지를 향해서 국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평가를 하실 때 해주는 말이지 본인들 스스로 나는 셀프 소장파 행세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목회라는 그 이름 자체도 청년들의 센스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굉장히 올드한 네이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73년생 한동훈 이런 책도 이제 뭐 나오고 했죠. 팬덤을 형성하면서 냈는데 근데 웃긴 게 그거 쓴 분이 지금 안티 한동훈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그랬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 안 가는 것이 네. X세대들은 왜 자꾸 본인의 20대 때 시절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50대입니다. 전혀 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73년생이라는 그 워딩이 젊은 것처럼 착각하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53이죠. 네, 그럴수록 젊은 층에서는 이미 아주 싫어합니다. 이미 정말 싫어하고요. 왜냐하면 부모뻘의 정치인이 자꾸 20대인 것처럼 하고 동년배인 것처럼 하고 특히 뭐 2030 여성들에게 외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당에 나와서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 무슨 말 했습니까? K-팝 스타 같은 인기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정치 무관심층에게 이미 많은 반감을 샀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한들 저는 상식적인 국민 여론에 전혀 납득되지 않을 지점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 젊은 사람을 위한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세대 교체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73년생이니까 젊다. 53세 아저씨가. 물론 저는 40대, 50대 선배님들 존중합니다만 제가 존중하는 40대, 50대 선배님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로서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허리 세대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가고 위에 어른들을 잘 모시기 때문에 제가 4050 선배님들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53이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여전히 X세대인 것처럼 오렌지족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건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가 없는 꼴사나운 꼴불견의 모습인 거죠. 본능적인 거부감이 그냥 들고 아 마는 그러니까 겁니다. 저 아저씨 왜 저래인 거잖아요. 네, 그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어젠다도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전혀 대표성도 없는 사람이 남의 아이디어 훔쳐서 본인이 했던 것처럼 가령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청년들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치를 훔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거죠. 이재명이 여러분 지금 갑자기 대선을 의식하고 막 중도층 공략하겠다면서 우클릭을 한대요. 반도체 토론회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막아왔던 52시간제 예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와서 미국 편이다. 미국이 좋다. 그리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겠다. 근데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쇼로 보이는 게 그동안 미군은 점령군이다. 뭐 일본 죽창가 네? 그리고 온갖 노조들과 손잡고 52시간제 예외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벌이던 인물이 갑자기 우클릭한다고 와, 저 사람 안정감 있네. 중도적이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네. 세대교체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젊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교류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아젠다를 많이 내야 그게 젊은 층에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이만 젊다고 세대교체 기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나이가 젊지도 않은데 네. 젊은 층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갑자기 언더 73을 때리고 나와버리면 이 언더 73인데 대체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73년생이면 사실 제 기준에도 부모님 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혀 납득도 안 되고 저는
한동훈 측근의 움직임들이 이미 당내에서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한동훈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사실상 사전선거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참 보기 흉한 현수막들을 달고 있어서 저도 지금 청년들이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제보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동훈보다 전한길입니다. 전한길 강사가 지금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본인의 삶을 봤을 때도 스스로 이룬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전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흑수저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했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신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에 또 임명이 됐고 그 과정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잘 보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사실상 그 모든 과정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을 기만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다시는 저는 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자꾸 그렇게 사전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현수막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에서 민주당이 지금 뭐 사전선거운동하고 전국 단위 조직 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행실을 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꼼수고 편법인 거죠.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다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저런 좀 보기 볼썽사나운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꼴사나운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재명과 그 측근들인데요. 그 박선원이라고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전직 국정원 차장 출신의 국회의원 지금 이 내란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온갖 군과 정보기관 내 뿌락치들로부터 가짜뉴스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그 주된 인물이 바로 박선원입니다. 이 사람이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자기가 추천했다. 그리고 이걸 백악관에도 전달했다. 라면서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 어이없어서 뭐라고 논평을 해야 될지 웃음이 나오는데. 네. 미국에서 반미주의자 출신인 박선원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물로 이미 분류하고 있을 것이고요.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미국 정보기관에서 이미 파악이 끝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선원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든 뭐로든 백악관에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손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단히 그런 부분에 감동을 하거나 고맙게 생각하거나 이럴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이 박선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들에 있어서도 본인이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의 발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래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는데 저는 이런 관점들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좌파에서 굉장히 영웅시하고 숭상해온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대북 휴민트 요원들 학살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간첩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파봐야 하는 혐의점이나 논란점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가 노벨 평화상의 기준 자체도 저는 다소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나라에 부여된 것들도 보면 굉장히 좌파적인 어젠다,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인물들에게 부여된 그런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교안보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제3차 대전의 위기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북한 굉장히 종북적이고 그리고 반미운동을 대놓고 했었던 박선원 같은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것이 외교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을 굉장히 면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재명이 뭐 중국의 CS에 하고 북한의 뭐 우리 김정은이라거나 김일성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뭐 친미적인 발언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과거의 수십 년간의 행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한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재명을 비롯한 이제 민주당에 있는 여러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면서 대선도 해보고 최고위원도 해봤지만 이재명이 누군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다 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사태가 미국에서도 큰 관심사니까. 근데
다른 개별 인물에 대한 보고할 때요. 이게 자기의 주관을 잘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백지원 부대변인한테 대해서 뭐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하면 백지원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성향입니다라고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보고서 쓰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서 쓰면 뭐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당 지도부나 대통령 모실 때 그런 보고서 잘못 쓰면 혼나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앞머리에는 이 사람이 실제 언론에서 한 말 따옴표를 써요. 네. 그러면 쓰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된 게 아니잖아요.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가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기록되는 워딩 남기는 거, 멘트 남기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에 대한 보고서 첫 줄에는 아마 따옴표 딱 치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거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는 중국한테 쉐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갈등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우리는 쉐쉐나 하면 되고 상관할 필요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두 문장이 트럼프 대통령 내리에 깊숙이 각인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뒤늦게 아부를 떨어봤자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는 대학생 때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문화원에 불 지르고 해서 미국 못 가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이게 이재명의 친중 좌파적 세계관과 정치관을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허접한 이 알랑방구 아부에 속아서 아 이재명 이제는 친미 하나 보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님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봤고요. 역시나 백 부대변인님 모시면 젊은 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어디서도 못 듣는 이야기를 피부에 와닿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아시아투데이 방송과 내일 방송에서 5차 변론에서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된 주장들 저희가 또 집중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아시아투데이 도와드리는 흑염소 탕제 한 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65일 간편한 건강관리 가능한 김옥원 원장님의 흑염소 탕제인데요. 무항생제, 항생제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국산 흑염소 사용하고 녹용 침향이 들어가서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항산화 고단백 기력 보완입니다.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개 구매하시면 2개 더 드리는 아시아투데이만을 위한 2+2 이벤트에 녹용 홍삼, 보력환도 한 달치 무료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함께 건강관리하면서 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고정 패널로 나오게 된 백지원 부대변인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재판도 있고 지금 여의도에서도 시끄러운 전국이 지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에 보다 목소리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매일의 평화에 익숙해져서 목소리 내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고 계몽하는 노력들 우리 국민들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꿋꿋하게 옳은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화요일에 백지원 부대변인과 방송하면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고 시야가 더 넓어지는 기분인데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장혜찬의 정치펀치는 내일도 오후 2시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